네,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지는 22대 첫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방탄 국감, 야당은 끝장 국감이라고 날을 세우면서 주도권 다툼을 벌였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오늘 10개 상임위 국감이 이제 진행이 되겠고요. 지금 뭐 여야 대치가 워낙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감에서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는데 일단은 어떤 부분에 좀 관전 포인트를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국감이 여러 군데서 열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이제 두 군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김 여사 이 공천 개입 논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붙을 이 법사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올 한 해 동안 뭐 총선도 있고 수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언론 보도량을 보면은 김 여사 관련된 리스크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터진 이 명품백 사건 이후에 터진 공천 개입 논란 이 부분이 올 국감의 이제 최대 승부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한 곳을 꼽는다면 역시나 지금 온 국민들의 관심사인 이 응급 의료 대란. 의정 갈등이죠. 이 의료 갈등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그리고 의대 정원 입시 정원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 이 두 군데에서 이 의정 갈등과 관련된 이 논란이 붙을 텐데 이 두 가지가 현재 그 전국의 핵심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이제 임기 반환점을 맞이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국정 동력이 과연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도 이번 국감이 그 결정타인 계기가 될 거다, 분기점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 국감에서 김 여사 공천 개입 논란, 또 의정 갈등 논란 이 부분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이제 끝장 국감이라고 했어요. 네. 정말 이제 끝을 보겠다라면서 증인도 이제 여럿 불렀는데 이 증인들이 만약에 이제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행 명령권도 발동하겠다. 여당에서 협의 안 해주면 의결이라도 하겠다라면서 굉장히 지금 벼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출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각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을 또 맡고 있는 게 11개 상임위가 민주당 상임위가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강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의결수로 한다면 지금이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실제로 동행 명령권을 행사했을 때 이제는 국회 사무처 직원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이슈화를 위해서 언론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실제로 갈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국회 모욕죄 관련해서 고발을 하겠다 그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요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여야의 어떤 그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야당 위주의 증인들이 채택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거는 국민들이 보면서 이게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라고 하면 저는 역풍이 불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보면 이제 검사 탄핵 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다가 소위 말해서 혹 때려다가 혹이 더 붙은 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야당에서는 약한 고리라고 하는 어떤 김건희 여사를 위한 뭐 전방위적인 압박, 공격이 될 텐데요. 저는 지금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공천 논란, 개입 논란 그 네. 관련해서 JTBC가 그거 관련해서 보도를 했는데 정작 이제 내용을 보면 공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선이 기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상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음을 명확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용이 불거지면 논란을 넘어서 저는 카더라의 어떤 정치 공세가 드러날 것이라 보고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기승전 김건희 여사 공격인데 저는 닭쫓든 개신세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균형감도 잃게 되고 소위 말해서 김건희 여사 말고는 다른 건 문제가 없나요? 그러니까 저는 균형 있게 국정의 운영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비판
뭐 비판과 견제의 어떤 그런 기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부결된 쌍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나 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상설특검 또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거부권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도 증가를 합니다. 물론 매주 특종처럼 터지는 김 여사 관련된 논란들이 새로운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것이 민주당의 소위 우호적인 여론 그리고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수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 여론이 굉장히 비등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뭐 새로운 특검을 이제 추진을 해도 동력은 살아 있다. 특히나 지난번 두 번째 김 여사 특검 같은 경우 물론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에 또 이제 재표결을 했을 때 그때는 이탈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탈표가 4표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 윤한 갈등, 당정 갈등 이게 이제 극에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특검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지금 정치권 전반의 인식이에요.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아직은 뭐 상설특검이나 이쪽으로 가기에는 좀 더 여유가 있는 거 아니냐. 여론도 괜찮고 또 국민의힘의 소위 이탈표 증가 가능성도 높고 이렇다고 본다면 상설특검으로 가기 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김 여사 특검을 추진해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꽃놀이패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뭐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국정조사는 조금 달라요. 국정조사는 지금 이제 10월 달은 국회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입법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는데 입법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의 또 이 장이 국정조사나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명태균 씨, 뭐 대통령 부부를 협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녹취도 나와 있는데 또 이것을 제보한 이 씨 같은 경우 이제 얼마든지 이제 소위 그 국민들의 관심과 또 분노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면은 이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면 상설특검보다는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법의 재상정 이 부분이 이제 민주당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이제 각각의 카드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제2결표 4표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고무가 된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2표, 소위 말해서 찬성 2표와 그다음에 기권과 무효가 각각 1표씩 나온 게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가 뭔가 어떤 본인의 어떤 입장 표명을 하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종의 저는 시그널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그런 의견을 좀 목소리를 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당내 분위기는 특검에 관련돼서는 일종의 이제 해병대와 특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게 제3자 추천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낸 특검 내용을 보면 변협에서 대법관이 변협에서 4명을 하지만 그 중에 2명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면 소위 말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설특검 또한 관련해서 지금의 상설특검을 그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상설특검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 행정처 차장, 그다음에 대한변협 회장 이렇게 3명이 있고요. 국회 4명이 있습니다. 국회 4명이 여야 2명씩 4명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거는 국회목 4명을 다 민주당 쪽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재보궐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당의 지도부 또 대표들 모두 유세 현장에 나서서 굉장히 많은 이제 유세 현장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강화를 갔고요. 그곳에서 한 발언이 지금 여러 해석을 좀 낳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그 발언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 싶으면 심각하다. 그러면 도중이라도 끌어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고 대의 정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을 시사한 발언이다라면서 이제 좀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이게 왜 탄핵 발언이냐.
아니냐,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탄핵을 오히려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오히려 반발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뭐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발언이 왜 나왔을까? 뭐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의 결과에 여야 할 것 없이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수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선거 끝나고 나면 하는 겁니다. 지난 총선의 민의는 누가 봐도 명백했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꿔라였죠. 그런데 지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금 반년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는 1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독don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이 저항감 그리고 반감 이건 날이 커져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20%대까지 뚝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 명령, 국민의 선택을 듣지 않는 대통령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난감합니다. 함부로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한번 우리 국민들은 탄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런 불행이 다시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고민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쉽사리 탄핵이란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박근혜 탄핵의 그 단초가 됐던 국정농단, 이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이 국정농단의 의혹들도 쏟아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의정 갈등을 지금 반년 가까이 사실상 정부가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국민의 명령을 따라라, 국민의 뜻을 따라라. 그럼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방법이 뭐가 될지는 선거가 있다면 선거를 통한 심판이 될 것이고 선거가 없다면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한 특검 시도가 될 것이고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그때는 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탄핵이라는 말을 썼냐 안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국민들의 말, 국민들의 뜻, 국민들의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지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에 대해서 여당에서 왜 컨트롤하지 못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 발언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그래서 저는 그 앞에 뭔가 그 블랭크를 했거든요. 그 본인의 그 심각하다면 주체가 저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심각한 만큼 뭔가 기다릴 수 없다, 끌어내려야겠다 그런 어떤 본인의 본심이 자백한 게 아닌가, 은연중에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탄핵의 티읕자도 없다고 하지만 그게 뭐 이재명 대표의 말 워딩을 떠나서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022년 10월부터 장애 집회에서 탄핵 얘기를 했고요. 요즘 뭐 탄핵 연대도 하고 있고 탄핵 청문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탄핵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그 슬픈 역사 아닙니까? 선거를 통해서 교체돼야 되는데 탄핵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민주당이 왜 선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탄핵을 외칠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끌려가기 전에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런 어떤 초조한 불안이 섞였다고 보고요. 이건 누가 봐도 11월에 있을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본인이 초조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게 또 제가 볼 때 민주당은 혼연일체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무라일체라는 말을 빌리자면 명화일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주당 의원들도 되게 급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것들이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해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한심한 워딩인 계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어느 시절인데 계엄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계엄 얘기도 하고 있고요. 특검이나 탄핵 얘기도 다른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국민들도 야당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지지율이 저희가 부족해서 잘못해서 지지율 낮은 부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탄핵을 한다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싶다면 균형 있게 중도를 바라보면서 해야지 본인의 어떤 지지자들을 위한 그런 어떤 속 시원한 얘기만 한다. 그런 거로는 정권 교체하기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좀 짧게 여쭤볼게요. 그 민주당과 혁신당이 이제 금정구청장 단일화했고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효과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뭐 워낙 국민의힘의 텃밭 지역이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소위 말하면 정권 심판의 바람이 불 수도 있고 결국은 이 금정에서의 투표율 이것에 따라서 투표율이 높다면 굉장히 박빙승부로서 한번 그 김경주 후보가 해볼 만하다 이런 평가들은 충분히 나올 상황이라고 봅니다. 해볼 만하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여당의 승리를 단언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많이 맞습니다. 나옵니다. 선거는 쉬운 선거가 없습니다. 쉽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만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지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다만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이기기 위한 어떤 단일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거 공학적인 어떤 단일화가 민심을 모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2016년 총선이 여러모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국민의당이 만들어서 3자 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민주당은 필패라고 생각을 했고요. 새누리당은 3자 구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고 했는데 결국 오만한 새누리당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절실하게 국민들에게 겸손하게 하면서 민생을 제대로 하느냐. 특히나 이번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지역 일꾼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제 당의 단결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 외에도 뭐 지금 여러 당정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한동훈 대표 본인에 대한 공격사주 의혹도 그렇고요. 여러 현안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왔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좀 보도에 따르면은 김 여사 사과 문제 그리고 민주당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공격사주 이거 밝혀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왜 이 시기에 그 규모로 열렸느냐 이 부분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정권의 위기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의 위기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유한 갈등이 심해져서 심지어 언론사 행사에 옆 테이블에 앉는 것도 싫다는 정도의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마저 흔들리는 상황에 이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이후에 첫 개파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유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시기라고 하는 점을 봐야 되고요. 또 개파 모임 그래서 어느 정도 모일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규모가 한 20명 정도 됐다 그러죠. 이제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20명 그러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원내 교섭단체가 생각나는 거죠. 자, 원내 교섭단체로서 만약의 경우 유난 갈등이 극에 치달아서 도저히 한 배를 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랬을 때 한동훈 대표가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어제의 그 만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은 특별한 얘기 안 했다. 그냥 밥 먹는 자리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심상치 않다. 앞으로 유난 갈등, 여권의 갈등이 어디까지 갈지 지금으로서는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의 모임은 상당히 의미 있는 모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상당히 의미 있는 모임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이 만찬 회동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네.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졸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고요. 저는 홍준표 지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서 전당대회에서 1등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한동안 좀 자제를 하셨는데 요즘 다시 한번 계속 또 언급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의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여당이 잘 돼야 됩니다. 저는 민주당도 진심으로 여당이 잘하기를 바란다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가질 수 있는 힘은 집권 여당,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현실을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의 대통령의 어떤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회 여소야대에서 야당도 중요하지만 여당을 어떻게 국정 철학과 함께 하면서 같이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공동 운명체 그리고 순망치안의 관계라는 부분을 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여러 가지의 갈등 상황이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지도 의지지만 상황이 여건이 뭔가 한가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과 대표가 좀 더 국민을 생각하면서 행동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희 씨의 음주 운전 사고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문 전 대통령의 발언까지 소환을 했는데요. 이번 사건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민주당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다 큰 성인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지탄에 맞지 않는 음주운전, 그것도 굉장히 높은 도수의 음주운전을 했는데 뭐 다 큰 성인이기 때문에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 이것만이 뭐 더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혜 씨가 뭐 미성년자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자녀까지 있는 성인입니다. 아버지가 대통령 시절에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살인행위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말에 뭐 멱치를 했다 이런 걸 떠나서 음주운전은 타인에게 굉장히 큰 살인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 민주당도 이거는 뭐 방어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행동에 따른 적절한 처벌 그리고 반성, 이게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 여당이 만약에 그랬다면 아주 신랄한 논평과 이재명 대표가 또 멘트가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50보 100보 아닙니까? 본인이 이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문다혜 씨에 대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진행됐을 때 굉장히 진영 논리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어떤 잘못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냐 그런 말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검찰 수사가 되면 좀 부끄러움을 알고 자중하셔야 되는데 그 야심한 밤에 그렇게까지 술을 드시고 또는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이지만 제가 알고 보니까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과태료를 안 내셔가지고 차량이 압수 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거는 대통령의 딸로서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서민들이 지키는 그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어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본인은 일반 서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각종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